안녕하세요. 정태익입니다. 이번 영상은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코너입니다. 어떤 주제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요. 그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도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제 임명이 됐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이제 좀 윤곽이 좀 보이는 그런 상태여서 주제를 이걸로 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해가지고 한번 부동산 뉴스를 한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현재 기준입니다. 6월 15일 기준으로 청문회 내용만을 반영한 내용이고요. 앞으로 뭐 정책이라는 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바뀌게 되면은 또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막 한 달 정도 지난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향후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갈 것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즘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래서 뭔가 좀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은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고, 앞으로 막 그 규제가 이렇게 심해질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집값이 오르는 거를 놔두고 있을까? 앞으로 더 오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뭐 걱정 반, 뭐 어떤 분들은 기대 반 뭐 이렇게 하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한 착시 현상입니다. 물론 집값이 올랐습니다. 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전혀 아니고 아주 일부 지역의 국지적인 현상이거든요. 자, 강남이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강남 올랐어요. 그런데 그 강남이 왜 올랐느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뭔 소리냐? 그 2월달, 1월달만 해도 강남이 주춤거렸습니다. 자, 왜 그랬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 규제를 할 것이다. 이런 뭐 걱정들이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분양도 막 뒤로 미뤘습니다. 그 대선 이후로 분양하겠다고 하면서 수도권 쪽은 분양 시장도 많이 좀 조용해 있던 상태였죠. 그렇지만 이제 대선이 끝나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불안함이 어쨌든 해소는 된 거죠. 해소는 됐으니까 뭐 물론 정권이 민주당으로 넘어갔지만 그동안 밀어놨던 거를 이제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거기에 기존에 뭔가 집을 살까 말까 고민했던 사람들도 어쨌든 몇 달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뭐 어쨌든 대통령도 결정이 됐고 그냥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잠시 수요가 멈칫했던 것이 올라가는 것 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봐야 되는가 하냐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왔다고 해서 정책이 바뀐 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아직도 청문회 하고 있죠. 지금 뭐 인수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사실 5월 9일부터 정권을 잡았다고는 하지만 지금 정책을 실행한 건 단 한 개도 없다. 뭐 업무 지시 몇 개 한 거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어져 오던 그 관성대로 계속 투자가 진행되고 있던 것이 대선 때문에 잠깐 멈춰 있다가 이제 다시 그 수요가 반영된 것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언론사들이 마치 서울이 오른 것이 전국이 다 부동산이 다시 열풍이 부는 것처럼 쓴단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고 뭐 5분의 1 정도가 서울에 살죠. 그리고 뭐 기자들도 대부분 서울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치 서울이 오르면 우리나라가 다 오르는 듯이 말을 하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국으로 투자를 많이 했고요. 지금 많이 정리를 했지만 진짜 지방 가면 난리 난 곳들 많습니다. 뭐 제가 어떤 지역을 명확하게 말하진 못하겠지만요. 과거에 많이 폭등한 지역들 막 다시 반값으로 떨어지고 지금 뭐 집을 내놔도 절대 안 팔린다 이런 소리 나는 동네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방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진짜로 힘듭니다. 분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기존에 있던 집들이 같이 막 폭락하고 있습니다. 좀 단어가 셀 수도 있지만 폭락이 맞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치 수도권, 서울, 강남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전국이 다 오르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수도권만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구의 절반은 수도권에 살지만 그럼 나머지 절반은 어디 사느냐? 수도권 밖에 삽니다. 그 수도권 밖에 사는 분들은 지금 힘든 곳이 많다. 물론 지역적으로 아직 호재가 남아있거나 아직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지거나 주춤하거나
보합세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 데는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지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 방송을 전국적으로 들으시니까 자기 동네를 생각하시면은 아시겠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거는 뭐 부산 일부, 그리고 서울 쪽에 뭐 재건축, 아니면은 뭐 분양시장, 뭐 이 정도입니다. 그걸 전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 하긴 참 뭐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특히 투자자들은 서울로 몰리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흐름이 지방의 소형 아파트 투자에서 지금은 서울 재건축 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 부동산 투자는 지금 흐름이 있거든요. 항상 돈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리고 그거를 뒤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부동산 투자를 잘 모르는 분들은 어떤 투자자들이 선점한 곳을 나중에 와서 돈을 갖다 부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는 하여간 지방에서 돈이 빠져서 서울로 간다. 이게 지금 대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이 많이 붐이 일어나고 있는 것 뿐이죠. 지방은 안 그렇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보기 전에 우선 세계의 흐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고 글로벌 경제를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만 당연히 부동산 뉴스나 이런 것들을 제가 관심 있게 읽고 있죠. 그리고 과거에 제가 돈 벌어본 경험을 비추었을 때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저도 몸으로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뭔가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렇게 해석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것도 모르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미국은 지금 아주 호황이어서 돈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뭔 소리냐? 그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정말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풀어가지고 경기가 완연히 회복이 됐죠. 거기다 유가도 많이 떨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아주 경제가 아주 튼튼해진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거에 썼던 처방전인 돈을 풀었던 것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계속 좋아지는데 돈을 풀어놓은 걸 계속 내비두면은 거품이 낍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제가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돈을 이렇게 풀어놔 버리면 그 돈들이 경제가 막 살아나니까 돈이 막 시장에 넘쳐나죠. 그러면 그것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다시 부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왜냐면 돈이라는 건 주식 아니면 부동산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돈을 벌면 뭐하죠? 집을 사든지 주식을 사든지, 물론 차를 사거나 소비도 하지만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품을 또 끼게 해버리면 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이 부분을 좀 걷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맨날 연준이라고 하죠. 연방준비위원회. 미국에서의 말하는 한국은행 같은 겁니다. 거기서는 지금 걱정인 거예요. 경제가 좋은데 이게 괜히 잘못 놔뒀다가 부동산 시장이나 이런 쪽으로 거품화가 돼버리면 또다시 예전에 그런 악재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돈을 걷어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간단한 겁니다. 불황에는 돈을 풀었어요. 그래서 금리를 낮췄고 채권을 사고 국채를 사고 막 했습니다. 일부러 시장에다가 갖다 돈을 준 거죠. 금리도 낮춰주고요. 돈을 많이 빌려가라. 자, 그러면 그 빌려서 뭘 하라고 하면서 빌려준 거죠. 공장도 투자하고 창업도 하고 하면서 직업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뭔가 돈을 벌어와라. 어떤 다른 나라를 수출을 하든 뭘 하든지요. 그렇게 해서 경기를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지금 6년간 계속 금리를 낮췄습니다. 아주 많이 낮췄죠. 옛날에 금리가 6%, 7%일 때가 10년 전이 안 됩니다. 10년 전에도 금리가 7% 이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금리가 2.5, 2.6 이렇게 내려갔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엄청나게 돈을 푼 겁니다. 물론 글로벌 경제가 그렇게 풀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낮춘 것도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경기의 순환이 되게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돈들이 어디로 갔죠? 우리나라는 부동산으로 갔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엄청 폭등을 했고, 그리고 그 돈이 뭔가 생산적인
어떤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경제를 살리는데 돈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불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책을 완전히 잘못 쓰긴 썼죠.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은 시절을 보냈죠. 실제로 근 한 5, 6년간 뭘 사놓은 사람들은 하여간 다 돈을 벌었어요. 조금을 벌든 많이 벌든 벌었죠.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정말 죽을 맛이 되는 상황이죠. 예전에는 서울, 강남, 청담동 이런 데가 아파트가 9억, 10억 하던 게 지금 20억이 넘어가죠. 그러니까 집을 사놓은 사람들은 그나마 조금 벌었는데 집을 한 채도 안 사놓은 사람들은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벌어진 거죠. 자, 물론 10억도 비싸지만 20억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은 거꾸로 호황이라는 건 어떤 거죠? 아까 말했지만 돈을 막 지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처방전, 그 약을 쓴 거를 거꾸로 회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리도 다시 올리고 채권도 팔고 그래서 다시 돈을 걷어들인다.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죠. 불황에 돈을 풀었으니까 호황에는 돈을 거둡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고 해서 실제로 올리고 있죠. 작년 12월에 한번 올리면서 계속 올렸죠. 그때는 사람들이 막 반신반의했어요. 저도 제가 연초에 강의를 할 때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봐야 된다. 그렇지만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7월 이후에 하라.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확연해졌어요. 미국은 이제 올립니다. 계속 올릴 거예요. 그 말은 뭐죠? 돈이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풀렸던 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하는 게 뭐죠? 지금 자산 축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축소가 뭐냐? 아까 말했던 거예요. 미국이 자기 나라의 국채를 샀어요. 연준이. 국채를 산다는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정부한테 돈을 준 겁니다. 그냥. 예를 들어 정부가 1조짜리 채권을 팔아요. 국채를 팔면 그냥 그 연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 그 1조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정부한테 1조를 그냥 주는 거죠. 아주 저금리의 이자로. 그러면 그 정부가 그 1조를 가지고 뭘 하죠? 건설도 하고 지원도 해가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산을 축소하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뭐죠? 다시 돈 내놔라 이겁니다. 내가 빌려줬던 거 내놔. 국채 내가 샀던 거 내가 다시 팔게. 네가 사가라. 다시 1조 내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말도 똑같은 거죠. 결국엔 돈을 다시 걷어들이겠다는 겁니다. 자, 금리를 인상을 해서 빌려간 사람들한테 금리 부담을 주니까 그 빌려간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원금을 갚죠. 옛날에는 이자가 100만 원이었는데 금리가 올라서 그 이자가 200만 원이 되면 돈을 다시 갚아야 되죠. 안 갚으면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돈을 회수를 하고 자산 축소, 국채나 펀드 사놓은 것들을 다시 팔면서 돈 내놔 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돈을 회수한다. 자, 근데 기사는 어떻게 나오죠? 미국은 미국이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들 많죠? 정말 나쁜 사람들인 거죠. 미국이 돈을 회수하면요, 우리나라가 버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한 예로 옆에 일본도 있죠. 미국이 만약에 회수를 했는데 그러면 일본도 회수를 안 할까요?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려요. 그럼 일본은 안 올리나요? 물론 그 나라 입장에서는 올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유럽은 안 올리나요? 자, 미국이 계속 돈을 회수를 합니다. 다시 금리를 올려요. 자, 그러면은 돈을 가진 입장에서는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게 많죠. 국채나 이런 것들. 미국이 망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돈이 또 쏠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이 됐든 중국이 됐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영향은 우리한테 직격으로 오든 한 달이 건너서 오든 어찌됐든 간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전 세계적인 돈의 회수가 시작될 거다라고 보는 게 타당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미국이 올리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두 달 전부터 한국은행에서 계속 경기가 좋아졌다. 수출이 잘 됐다. 그리고 뭔가 이제는 경기가 완연한 회복세다 라는 얘기를 슬슬 합니다.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올릴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지금 밑밥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번 볼게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걸 가지고요. 자, 먼저 기재부 장관, 이제 경제부총리인 김동연 이제 총리님이죠.
그분과 국토부 장관 지금 청문회를 했죠. 오늘 했던 그 김현미 국회의원의 청문회 내용을 보면 좀 어느 정도 기조가 좀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분의 성향이 약간은 다른데 공통적인 부분은 확실히 있거든요. 이 두 분의 성향과 정책이 결국엔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좌지우지합니다. 자, 기재부 장관은 돈을 관리를 하고요. 국토부 장관은 분양, 규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죠. 그러니까 돈과 부동산 정책이 엮이면 이제 우리한테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약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이겁니다. 부동산 규제하겠다. 부동산 투자는 이제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게 두 분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한마디로 너무 올랐다 이거죠. 과거에 돈을 풀었던 게 좋은 방향으로 쓰여지지가 않고 부동산 쪽으로 많이 갔다. 그래서 뭔가 굳이 표현하자면 뭔가 생산적이지 않은 곳에 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규제를 해야지만 앞으로 향후 전 세계적인 돈의 회수일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 이게 이 두 분의 취지입니다. 근데 이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주택 분양을 규제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양을 규제한다가 핵심이죠.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그 과거 한 6, 7년간은요. 분양 시장이었습니다. 분양을 통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고 또 새 집이 생겨나면서 거기에 대출을 받아서 비싼 집에 들어가고 그 집에서 또 전세를 받고 월세를 받고 하면서 또 집값을 계속 끌어올리고 이런 게 계속 이어졌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는 규제란 분양 규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 우선 시중 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지금 금리를 인상하려고 계속 밑밥을 던지고 있다고 그랬죠. 아까 한은에서. 한국은행은 지금 경기가 좋아졌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가 똑같아졌기 때문에 아마 올리려고 할 겁니다. 더 버티긴 힘들 거예요. 아마 9월쯤 되면은 아마 안 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일부러 누를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겁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내에서도 돈이 다시 은행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돈을 뱉어내야 되겠죠. 그 말은 결국에 전체적인 어떤 가격의 변동이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도 축소를 하려고 합니다. 뭐가 있죠? 지금 LTV랑 DTI가 있죠.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LTV와 DTI를 환원하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 엄청 높여놨죠. 그래서 돈 빌려서 집 사세요라고 했던 정책을 원래대로 돌려놓겠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를 다시 하겠다는 거죠. 한번 완화했던 거를 다시 돌리는 거니까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집값의 70%를 빌리던 걸 이제는 50%나 60%만 빌리게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5억 빌리던 걸 이제는 4억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럼 돈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 돈이 부족하니까 자금을 회수해 가니까 그렇게 해서 규제를 주겠다 이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자,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에 돈을 빌리기가 수월했어요. 한 6, 7년 동안. 그래서 너도 나도 막 돈을 빌렸죠. 돈을 안 빌린 사람이 바보인 시장이었습니다. 왜냐면 1억을 빌려놨을 때 이자가 300만 원 내다가 예를 들어 그 다음에는 200만 원만 내요. 그 다음에는 150만 원만 내고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점점 낮아지던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린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죠. 이자가 계속 낮아지니까. 그러면 돈을 안 빌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돈을 더 빌리죠. 어차피 이자 300 내던 사람들이 이자가 150이 됐으니까 돈 1억 빌리던 거 1억을 더 빌려가지고 이자 300 맞추는 거죠, 그냥.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또 투자하는 거죠. 그렇게 좋은 시장을 겪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반대의 상황이 올 것이다. 이제 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 그래서 돈이 회수가 된다. 그리고 규제가 들어간다. 대출 한도를 축소할 거다. 그러면 또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가장 먼저 전세 물량이 늘어날 겁니다. 자, 왜 그렇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예전에는 전세금을 받아다가
은행에 넣어놔도 어느 정도 이자가 나와가지고 그걸로 생활이 됐어요. 근데 뭐 예금 금리가 뭐 1%대, 2%대 막 이래버리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는 이제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월세를 많이 내놨습니다. 옛날에는 월세를 잘 안 내놨어요, 주택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전세를 살았죠. 근데 어느 순간 전세가 너무 귀해지니까 이제는 뭐 집도 안 보고 전세 막 계약하죠. 그 정도로 전세가 많이 물량이 줄었는데 그 이유는 금리가 낮아져서다. 그 돈 받아가지고 어디 뭐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월세라도 받아야겠다 했던 건데 이제 다시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전세 물량을 다시 확보를 하겠죠. 왜냐면 이제는 다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요. 예전만큼 다시 은행에 넣어놔도 생활비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월세를 받을 바에는 그냥 전세를 주자라는 분들이 다시 늘어날 거다. 자, 그럼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전세 가격은 하락을 합니다. 이것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죠.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물량이 적었으니까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제는 다시 물량이 늘어나죠. 그러면 당연히 전반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도 제한을 둔다고 그랬죠. 지금 DTI랑 LTV도 지금 다시 환원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출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집을 하나 살 때 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은 대출을 왕창 받아가지고 버틸 수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을 적게 해주다 보니까 안 돼요. 이제는 내 돈 가지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전세 물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전세 가격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최종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떨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근 6, 7년간 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린 것의 1등 공신은 전세입자들입니다. 전세입자들이 너도 나도 전세금을 올려줬죠.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보다 싸게 집을 판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집값은 전세값보다 최소 1,000만 원이라도 항상 비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전세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는 다시 매매 가격도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한 거죠. 물론 그 사이에 뭐 물가 상승이나 아니면 뭐 어떤 특별한 호재가 있던 지역은 과거의 가격으로 환원하진 않겠죠. 어느 정도 그런 상승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대세적인 하락은 막을 수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또 두 번째 정책은 뭐가 있냐면 집단대출을 규제하겠다고 했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 DTI를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에는 분양받을 때 집단대출이라고 해가지고 개인의 신용 같은 건 보지도 않고 그냥 빌려줬어요. 그 시공사나 뭐 시행사들이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고 은행에서 그냥 빌려다가 그냥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 월급이 얼마인지 뭐 직장이 얼마인지 이런 거 별로 안 따지고 그냥 막 빌려주는 거야. 중도금도 막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뭔가 이쪽으로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앞으로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소득을 따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미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분들도 많을 텐데 분양 뭐 3, 4개씩 받아놓으신 분들 많죠. 그런 분들이 다음번 대출을 받을 때는 안 나온다. 그러면 분양시장에는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분양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입니다. 이게 아까 집값의 대세적인 하락을 끌어오는 금리 인상과 대출한도 축소를 하고 그 다음에 분양시장에 특화된 DTI로 집단대출을 넣으면서 분양시장 대출 시장을 딱 막는 거죠. 분양의 대출 쪽을 잡겠다는 겁니다. 요게 되면 이제 섣불리 분양을 못 받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면 내 소득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더 부담스럽잖아요. 네. 뭔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지금 슬슬 나오는데 이거는 뭐 두 분의 의견이 좀 달라요. 지금 뭐 그건 좀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아니면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아마 이걸 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부도 이런 것들을 때문에 좀 했었죠. 자,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되면 분양시장에 엄청난 폭풍이 올 겁니다. 그 과거의 사례가 그랬어요. 실제로. 뭐냐? 우선 5년간 못 팔게 합니다. 분양받으면 5년간 못 팔게 해요. 5년은 긴 시간이죠. 지금은 뭐 사가지고 바로 팔고 뭐 2년 지나면 팔고 하면서 프리미엄 받아서 이렇게 프리미엄 장사하는 거 있죠. 그게 안 된다. 그게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겁니다. 5년간 못 팔게 하니까.
그러니까 벌써 분양시장에서 죽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프리미엄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돈 넣고 돈 먹기가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청약 1순위를 못하게 합니다. 뭐 다주택자들은 못하게 하고, 뭐 예전에 분양받은 사람은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요. 물론 이건 뭐 통장 빌려서 하고 뭐 하는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뭔가 분양 그 수요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실수요자들은 뭐 괜찮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투기 자본들, 뭔가 내가 막 수십 개씩 사가지고 프리미엄 붙여가지고 뭐 다 팔고 뭐 이런 거는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재건축 쪽도 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조합원들이 뭐 이렇게 뭐 분양 명의 변경하고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재건축 쪽 투자도 또 막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뭔가 투기 자본이 이쪽에 끼기가 좀 힘들죠.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더 심해져요. 아까 말했던 그 DTI LTV보다 더 낮은 퍼센트로 한 40% 정도로 줄입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10억이다 그러면 대출 4억밖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내 돈 6억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 수익률도 좀 나빠지고요. 이래저래 좀 어려워지죠. 그럼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안 된다. 자, 이거는 완전한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뭐냐? 근본 해결이 안 되고 단순히 어떤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막는다고 하면, 그러면은 부동산 투자하려는 그런 사람들, 투기자본들이 그럼 포기해버리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돈들이 이 과열지구를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뭐 수도권 인근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울 내 다른 지역 쪽으로 막 가요. 그럼 어차피 거기가 또 가격이 막 올라갑니다. 그러면 강남보다 안 좋은 동네가 가격이 올라가면 강남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래서 강남보다 예를 들어 뭐 판교가 더 안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강남보다 판교가 강남을 이겨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죠. 주변이 올라가면 다시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크게 어떤 그런 정책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진 못해요. 물론 잠시나마 그 과열지구 내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질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게 만약에 과열지구가 풀리는 순간 다시 또 폭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억지로 잡아놓는 것 뿐이지 이거 자체만으로는 해결책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걸 할지 말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분위기는 지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이 카드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금 꺼낼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그 영상을 만든 적이 있었죠. 이거는 하면은 도구로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이거를 지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판단은 안 됩니다만 아마 계약갱신 청구권 정도, 그러니까 2년 살던 전세를 4년까지 의무적으로 살게 해주는 거 정도는 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 전월세 상한제 쪽을 건드리면은 아마 이것도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역할을 못 한다는 거죠. 이유는 똑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 게 아니라 잠깐 눌러놓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역효과가 일어나죠.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과거의 사례에서도 나왔는데 이쪽은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뭐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기 8월 달에 어떤 정책을 좀 총괄적으로 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뭐 그때쯤 돼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그건 그거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뭐 제 이야기가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제가 어떻게 뭐 미래를 맞추겠습니까만, 제가 예측하는 방향, 그리고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려고 미리 예측을 해서 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작년 한 해 동안 어떻게 했냐?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과거의 부동산 정책은 딜레마 때문에 망해왔다. 이게 제 이제 이론인데 뭐냐?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을 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건설 시장, 특히 분양 시장이 우리나라 경제에 상당한 그 규모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설 시장을 규제하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건설 시장이 큽니다.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만큼 아파트를 많이를 짓고 건설사도 많고 건설사들은 되게 사람을 많이 고용하는 그런 업종입니다. 자동화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 관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도 호황을 만들어야 되고 부동산도 잡아야 되는데 이게 두 개를 다 잡기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하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시장을 죽여버리면 건설 경기가 죽어버려서 경기가 불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경기를 살리려고 부동산 쪽에다가 규제를 풀어버리면 집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과거의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건설 경기를 살려서 경기를 한번 호황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다가 집값만 올려놨죠, 지금. 그렇지만 뭐 지금 거꾸로 문재인 정부가 그럼 부동산 시장을 죽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요건 단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건설 경기가 같이 죽어버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또 힘들어진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조금 하다 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강남 불펜이 아파트 불펜이 하는 게 이걸 못 잡으니까 그게 문제였죠. 자, 그러나 어쨌든 미국에서 다시 자금 회수를 한다고 하고 전 세계적인 자금 회수는 뭐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최소한 3년 전, 뭐 금리로 따지면은 한 2, 3년 전 수준으로는 지금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규모가 그 정도로 다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2, 3년 동안 올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다시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거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또 다시 박근혜 정부처럼 다시 막 돈을 막 빌려서 막 투자해라. 경기가 너무 죽어가니까 건설 경기를 다시 살리려고 막 금리를 또 막 낮춘다든지 대출 규제를 또 완화해 버린다든지 이러면 또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처럼 뭐 폭락이 온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지만 천천히 가격의 조정이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간 아무데나 사놔도 다 돈 벌었죠. 그래서 제 교육생들 중에 아파트 산 사람들 치고 뭐 손해봤다 이런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뭐 50평대, 60평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 말고는 다 집값이 올랐어요. 다들 기분 좋으셨죠? 근데 그게 대세 상승이었다. 그럼 거꾸로 대세 하락은 뭐죠? 다시 가격이 천천히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무조건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긴 하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어떤 그 살기 좋아지고 뭔가 그 인프라가 좋아지면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특정 호재가 있는 곳들은 이제 부분적으로 상승이 될 거고 대세적으로는 하락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거나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한 5, 6년간은 아무거나 사도 됐어요. 진짜 아무거나 사도. 그냥 아무데나 가서요. 그냥 뭐 분양을 받든 뭐 오래된 아파트를 뭐 갭 투자를 하든 그냥 뭐 10개, 20개 사도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 돈 벌었죠. 근데 이제는 안 그렇다. 그래서 과거의 방식대로 하시면은 큰일 나는 상황이 올 거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갭 투자로 돈을 벌었는데 실제로 저는 대세 상승장이었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막 산 거예요. 물론 하면서 점점 실력이 늘어났죠. 그렇지만 초기에는 제가 정말 지금의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대충 샀어요. 그렇지만 그냥 올랐습니다. 엄청 올랐죠. 근데 이제는 그런 시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런 시장이 안 된다.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오릅니다. 그냥 갭 투자하세요. 뭐 제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시장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선별적으로 전문가들만 특정 지역에서 돈을 버는 시장이 올 거다. 그리고 대다수의 집을 가진 사람들은 하락의 시장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갭 투자, 요즘에 갭 투자 유행 많이 하죠. 대학생들도 갭 투자한다고 뭐 기사에 나오던데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날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어떤 지역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특히 서울 부분은 그래도 많이 안정적인 곳입니다. 다만 이제 지방으로 갈수록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 지금 지방들은 힘듭니다. 많이 힘든 곳들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갭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는 시장이 올 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갭 투자라는 건 전세가 올라줘야 됩니다. 근데 대세적으로 전세가 빠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하면 죽음으로 가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트를 많이 정리를 하고 있었고요. 제 방송을 많이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다른 쪽으로 지금 많이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부동산 투자를 하면 안 되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지금 다른 쪽에서 하고 있지만 특히 저는 경매를 하고 있어서 사실 지금 이 경매를 안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마음이 편한 상황입니다. 경매는 대출 규제도 훨씬 적고 사는 가격도 내가 싸게 사면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경매를 안 하는 분들, 갭 투자를 해놓은 분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앞으로 선별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막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저는 오히려 분양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막 물어봐요. 제가 이제 뭐 상가 사고 뭐 아파트 팔고 막 이런다니까 왜 그렇게 하냐? 아파트 사면 돈 버는데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파트를 못 사서 살 줄 몰라가지고 안 사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분양받을 줄 몰라서 분양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저도 프리미엄 장사하는 거 뭐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 일이죠. 그냥 일반 매매로도 아파트를 살 줄 알면 분양은 더 쉬운 겁니다. 그냥 통장만 만들면 되죠. 가서 열심히 쓰고요. 아니면 프리미엄 500, 1000만 원 붙었을 때 그냥 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다른 더 안전한 거에서 돈을 벌고 싶으니까 그러는 거고요. 그럼 향후에 분양에서 무슨 기회가 있을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오히려 규제가 많고 아까 말했지만 대출이 막 제한을 두고 이래버리면 건설 회사들한테는 대단한 악재가 되는 거죠. 건설 회사들한테는 힘든 시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건설 회사들도 지금처럼 배짱 튕겨가면서 분양가 엄청 높게 못해요. 이제는 그런 시기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슬슬 대형 건설사들은 재건축 시장으로 다시들 가고 있죠. 왜냐면 그쪽이 훨씬 안전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까지 얘기하기는 좀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고요. 아무거나 분양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분양은 분명히 앞으로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이대로만 간다면요. 그렇지만 그 중에서 분명히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선별해야 되겠죠. 제 오프라인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제가 이제 가끔 얘기를 하는데, 저는 기회를만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양에 들어갈 기회만 보고 있거든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도 아파트 잘 사고, 아파트로 돈 많이 벌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조만간 한번 그런 시장이 오지 않을까. 아마 이 정부 끝나기 전에 한번 올 것 같은 생각도 있어서, 그쪽에 대한 대비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대세적으로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대출 규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정권도 그렇고 어쨌든 정책 기조 자체가 규제를 안 할 수는 없다. 그리고 건설 경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자. 이게 문재인 정부의 취지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규제하고 죽어가는 건설 경기를 대신하는 다른 걸 찾자. 그래서 경기를 좀 살려보자.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규제는 분명히 들어갈 것 같고요. 규제가 오면 갭 투자 부분이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전세 쪽에서 좀 하락이 어느 정도 올 수밖에 없고요. 전세 물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아마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 지역별로 많이 차이가 있을 것이고 아파트별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같이 오르는 시장은 아닐 것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직 정책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설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방송이 사실 무의미해질 수도 있어요. 아마 몇 달 뒤에는 뭐 전혀 규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황으로만 봤을 때는 규제가 있을 거고 천천히 대세적으로 하락은 올 것 같고 선별적으로 아파트들이 올라갈 것 같고 건설사들은 재건축 쪽으로 좀 몰려갈 분위기고요. 그래서 아마 서울 쪽 위주로 뭔가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지금 추측입니다. 그리고 분양 시장은 조금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좀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그 힘든 와중에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제 의견은 그냥 사견일 뿐입니다.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지만
그동안 투자를 해온 것과 그리고 그동안 돈 번 거를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하면 돈을 잃을까에 대한 이유도 저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에 대해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방송을 녹음을 했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동의를 하시면 또 이거에 맞춰서 좀 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 팔고 현금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고요. 조금 위험한 곳에서 덜 위험한 곳으로 옮겨 타라 라는 게 제 말의 핵심이니까 또 이상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 팔고 현금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태익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